지난 2년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네. 시장보다는 연준이 조금 더 우세했죠. 그 시장을 누르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갈 거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연준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시장은 천천히 갈 거다라는 거를 바꾸게 되면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었던 이 흐름들이 지난 2년간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시장 내에서도 목소리가 조금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3.8까지도 내려갔었던 게 미국 국채 10년 금리였잖아요. 지금 4%. 이 정도면은 일단은 과도한 기대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쌍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에 대한 시점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새해 들어서 뷰가 좀 바뀌었다. 네, 네. 저는 수요일 채치수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재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간만에 뵙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인데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난 연말과 올해 초를 한번 그러면 비교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 네. 최근에 어떤지 요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연말하고 연초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더 커졌다. 음, 물론 방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둘 다 이제 올해 인하를 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똑같아요. 방향은. 근데 그 속도는 연준은 점도표 기준으로 한 3회 정도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거기에 2배 이상의 빠른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도 시장이 더 빨랐었어요. 한 5번, 6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6번에서 7번. 그 얘기는 1월은 동결이 거의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3월부터 인하를 해서 쭉 간다. 그거라는 거고. 근데 오늘 뭐 연준의 주요 인사들 뭐 맞습니다. 원로 이사나 네.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은 인하할 건데 그렇게 빠르게 과거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조금 더 벌어져 있다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서 2개로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빠르게, 더 빠르게 달리는 시장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3월 인하 확률 85%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밤의 상황이 약간 또 네,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죠.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3월에 60%대로 좀 네.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위축된 지금 상황인데 사실 휴장 전 지난주 흐름만 네. 보면 물가 지표를 쭉 확인하면서 CPI, PPI 확인하면서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기대감이 올라가는 흐름도 좀 있었거든요. 원로이사라든지 뭐 유럽 인사들도 말을 보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페드워치라는 게 물론 심리기는 하지만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페드워치는 네. 기본적으로 옵션을 베팅하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적인 성향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인하로 간다라고 하면은 더 강하고 크게 이렇게 베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PPI를 네. 좀 보게 되면은 P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PPI가 보통은 이제 CPI 내에 상품 물가에 영향을 줄 거고 거기에 좀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내외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간다라고 하면은 CPI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게 한 40%, 45% 정도 되는데 서비스 소비가 더뎌서 서비스 물가가 좀 더디게 내려가더라도 상품 물가 안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물가 하락은 유효할 거고, 그럼 3월부터 인하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겠냐? 시장은 그렇게 믿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근데 원로회사도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은 맞다.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인하할 정도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시장은 7번 정도 최대 인하의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조금 더 부진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리세션 컷에 조금 더 가까운 베팅을 시작이 들어간 거고, 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긴축 강도 조절인데 그거 하면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인하를 해야 될까? 거기에 선을 좀 긋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간밤의 채권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4% 위로 이제 다시 네. 뛰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아까 방송 중에 우스개로 저만 나오면 좀 네. 뛰더라고요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늘 그랬습니까?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뭔가 인간 지표.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4% 위로 지금 갔는데 지난 연말에 약간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돌리는 네. 흐름이 지금 좀 어떻게 되돌려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레벨은. 그러니까 과도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음. 시장과 연준의 괴리라고 했을 때 지난 2년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네. 시장보다는 연준이 조금 더 우세했죠. 그 시장을 누르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갈 거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연준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시장은 천천히 갈 거다라는 거를 바꾸게 되면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었던 이 흐름들이 지난 2년간이었어요. 근데 네. 그 전에 2019년도 사례를 또 보면 네. 2018년도 1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은 계속 인하에 대한 베팅을 들어갔었단 말이죠. 네. 연준은 아니다 했지만 계속 힌트를 줘왔고 7월부터 인하에 실제로 갔었던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은 시장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11월, 12월의 금리 급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좀 제정신이 좀 들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시장 내에서도 목소리가 조금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그 3% 후반대까지 내려갔었던, 우리가 3.8까지도 내려갔었던 게 미국 국채 10년 금리였잖아요. 지금 4%이 정도면은 일단은 과도한 기대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시장과 연준이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조정이 과연 길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저는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12월 FOMC를 좀 보고 나서부터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인하 쪽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금리가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다. 심리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결론부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이제는 비중을 좀 네. 늘려야 되는 이제 시기다. 금리 반등은 오히려 반가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과도하게 내려갔었던 건 분명 레벨적인 부담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12월, 1월 연말 연초에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월 FOMC로 조금 더 지연을 시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1월 달 뭐 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은 아직 채권 비중 늘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금에서 금리 반등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에 대한 시점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새해 들어서 뷰가 좀 바뀌었다. 네, 저는 바뀌었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왔다. 네, 이제는 타이밍이 이렇게 이제 왔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보기라는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도 첨가를 또 해주셨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하 시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시점은 인하 횟수하고 직결이 돼요.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월 인하다? 그럼 7번까지 갈 수도 있는 네. 이 경로가 나와요. 그럼 지금보다 금리가 레벨이 더 하단이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3회 인하? 만약에 상반기 때 인하를 안 한다? 횟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 시점을 우리가 언제쯤으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질 기준금리를 들고 나왔어요. 네.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지금은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긴축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실질 기준금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실질 기준금리를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팁스 금리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래쪽 그래프인데, 근데 변동이 좀 크고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늘 데이터 디펜던스 그리고 실제 물가에 대한 움직임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PCE 물가나 핵심 PCE 물가를 차감한 값을 우리가 쓰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과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좀 조절을 했었을 때가 90년대 중반을 좀 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실질 기준금리를 3%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끔 했었어요. 당시 그런폰 의장도 이 정도는 돼야 긴축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더 올라갔을 때는 이것을 좀 조절하는 방안.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를 3%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끔 유지를 해왔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버냉키도 2005년도까지는 그 과정을 좀 봤었어요. 근데 3%를 넘어가니까 긴축이 좀 과했었고, 그때 나온 결과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 부동산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연준은 실질기준금리가 3% 초과됐을 때는 이 금융 환경과 그리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딱 5.5% 명목 기준금리에서 PC 물가가 2.5% 아래를 내려가게 되면은 네.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3%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가 연준이 생각하는 긴축의 조절, 이 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좀 봤을 때는 전체 PC 물가하고 핵심 PC 물가가 2.5% 이하로 내려가는 그 시점부터를 우리가 인하에 대한 시점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정해 주셨고 얘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점은 지금으로는 언제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서베이 네. 지표나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회사의 뷰를 가지고 일단, 조금 더 네, 이야기를 그죠. 해보면은 전체하고 핵심 PC 물가가 모두 2.5%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은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구간은 4월에서 5월이겠죠. 그 2분기 중반 때부터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충분히 타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준의 회의를 좀 보면은 5월하고 6월이 있어요. 저는 2분기 때 5월하고 6월 정도가 현실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뭐 비행기가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고도를 낮추고 착륙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기준금리가 3%를 넘어갔으니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 정도 시점부터는 인하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12월 FOMC 의사록을 좀 보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그래도 현재의 기준금리를 조금 더 유지를 해줘서 물가 안정을 조금 더 도모하자라는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상당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에 인하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이제 실질 기준 금리가 3%를 넘어갔을 때는 5월부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월하고 6월 정도, 이 정도가 아마 논의에 대한 인하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질 거고 지금보다 현실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월 인하 좀 과도한 면이 일이다. 있다. 실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5월도 좀 낮은데 네. 3월이라고 높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 5월하고 6월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이제 물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마 그 정도 시점이 긴축 조절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전망을 11월 달에 냈을 때는 연준의 인하 전환 시점은 3분기 말 정도로 봤었어요. 그것을 저는 2분기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6개월 이내에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3월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 저는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낮다. 좀 보고 네. 있습니다. 2분기로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5월보다는 6월에 오히려 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딱 정확하게는 가능하기는 그렇죠. 물론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네,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 생각을 하시고 아마 들어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큐티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활발하게 네.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리 로건의 발언 이후에 더 좀 그런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 보면서 좀 얘기해 네. 주실까요? 어느 정도 기간이? 그러니까 앞에서 네. 저는 이제 2분기라고 인하 시점을 이야기한 거는 펀더멘털, 성장하고 물가를 고려한 측면이에요. 근데 연준은 항상 금융 환경도 늘 중요시 여긴다. 네.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3월 이하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금융 환경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QT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기자금 시장의 교란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연준의 목표는 확장 지준금이고 그것은 이제 지준금하고 영래포의 합산 금액입니다. 네.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영래포의 규모가 커졌고 이것을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준금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명목 GDP 대비해서 10에서 11% 정도까지 줄이자라는 게 연준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QT를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게 연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보게 되면 영래포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맞아요. 10월 달부터는 거의 엄청 빠른 속도로
속도로 줄어서 오늘 보니까 영래포 잔액이 6천억 달러 아래로 이제 내려갔어요. 네. 이 속도가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에서는 큐티는 한 1년 정도 더 하면은 이 정도 목표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 감소할 때 확장 지준금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의 큐티를 더 하면 이 정도 목표에 갈 것 같다 이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은 큐티에 대한 조절을 생각은 좀 안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연말에도 SOFR 금리가 2018년도 때 이제 산출하고 발표된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 단기자금 시장에 불안이 있는 거 아니야? 딱 2019년도 9월을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큐티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3월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영래포 잔액이 완전 소진된 네. 구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천억 달러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개월 월 평균 줄어드는 속도가 딱 6천억 달러예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에서 한 달 이내에 완전 소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지준금이 줄겠죠. 이제 큐티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2019년도 9월 달에처럼 단기자금 시장의 교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교훈은 사실 연준이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여러 가지 이제 큐티도 중단하고 금리도 한 번 더 내려주고 T빌 매입들을 했었는데,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때의 교훈은 지준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은 단기자금 시장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다 이거였거든요. 지금에서 보면은 영래포가 이거를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에선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3월부터는 일반 지준금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의 큐티 속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빠를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BTFP라고 하는 지난해 SVB 사태 때 3월 달에 도입을 했었던 은행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긴급 유동성 창구가 이제 막히게 되거든요. 이제 없어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이제 단기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기 시작을 하겠죠. 이 두 가지가 좀 갖게 되면 아마 QTA가 계속 돼야 되느냐, 금융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이 중요시 여겨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 지준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2019년도 9월을 떠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 있다 정도를 좀 보게 되면은 금융 환경, 이것은 아마 올해 3월 달 이후부터는 저는 중요시 봐야 되는 통화 정책 결정의 또 한 가지 요인일 수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연준이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네. 게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꾸준히 좀 흑자를 네. 기록을 했었는데 적자를 기록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영래포 잔고도 계속해서 빠르게 좀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걱정거리가 뭐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단기 유동성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영래포가 준다는 건 오히려 비용 발생이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영래포는 네. 시중의 이제 잉여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오갈 곳이 없었던 게, 연준이 여기서 이자를 더 줄 테니 우리한테 맡겨라, 대신 채권만 담보로 맡기면은 우리가 이거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쓸 데가 없는데 이자라도 받자 해서 이제 영래포에 했었던 거고, 연준에 이제 적자가 나왔었던 거는 이 영래포 이자는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줘야 됐었던 거예요. 비용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자랑 아마 연결이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영래포가 줄어들게 되면 줘야 되는 이자가 줄어들기 줄어드니까.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소진이 된다라는 건 어느 쪽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게 이제 줄어드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 자금에서는 유동성이 항상 풍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변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변동은 결과적으로는 연준은 항상 단기자금 시장을 안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기준금리, 연방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잃으면은 이제 사실상 연준의 또 한 가지의 이제 존재 이유가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래포가 완전히 줄어든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사실은 T빌 발행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하는 MMF 자금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소진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일반 지준금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어느 다른 쪽에 다른 주체들의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용되는 이 유동성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것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연준이 언제든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죠. 그거에 대한 결론은 단기자금 금리가 급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빌려야 되는 은행들의 자금 압박이 생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환경의 위축이 나올 수가 있어요. 2019년도 9월에도 금리가 튀는 모습들이 있었고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도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럼 전체적으로 금융환경이 위축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좀 감안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영래포 잔액이 완전 소진이 되고 항상 일반 지준금이 줄어드는 이 QT의 부작용이거든요. 그것은 연준이 항상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아마 QT를 언제쯤부터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연준의 목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통화 하나의 변곡점이 이쯤일 거다. QT가 이제 또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면은 금리 인하 3번 정도로 되겠어? 이걸로 가면은 금리는 더 빠질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024년 통화정책 운영상 주목도가 높아질 미국 금융환경이라는 주제로 이 보고서는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 어떤 얘기일까요? 마무리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네. BTFP에 대한 효과일 수도 있고 그 대처를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좀 과도한 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것을 잘 조절을 해주면서 금융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고 크레딧 스프레드도 2021년도 이후에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고 네. 물론 뭐 일간적으로는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월부터는 주식 채권 모두 다 좋았단 네. 말이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금융 환경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은행업에 대한 불안도 좀 잔존한다라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가 이제 자금 압박 지표로서 BTFP 잔액과 재할인 창구 이윤액의 잔액 합산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BTFP의 잔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1,400억 달러가 좀 넘어가는데 이것은 뭐 자금 압박이 없더라도 미리 좀 땡겨놓자, 없어지기 전에 하자라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분명히 자금 압박에 좀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연준이 빌려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금융 환경은 올해는 가장 좀 과거 2년 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마 통화 완화를 전환시키는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금통위가 열렸고 네. 많이 뭐 거의 100%로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멘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네. 여전히 그 한국은행은 고품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품격이요? 싶은데 네. 11월 금통위도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막 내려갈 때 네. 강하게 우리 니네 기대하고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뭐 시장 기대는 그럴 수 있지만 차분한 어조로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창용 총재의 스타일인 것 같고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시장 기대를 과격하게 누르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기 할 말은 다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시장 기대에 부응해 준 거는 한국판 점도표. 네. 이제는 3.75 가능성 열기가 사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이제 인상 진짜 거의 끝났구나.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 기간, 뭐 충분히 장기간 여기에 대한 부분을 6개월 정도다라고 이제 총재가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죠. 연준은 빨라진다는데 한국은 빠르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연준이 내려도 네. 우리는 몇 개월은 더 동결. 버틸 수 네. 있을 거라는 뭐 거죠.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연준의 인상을 주목도를 굉장히 많이 가졌고 거기에 그렇죠. 조금 따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외환시장 때문이었어요. 네. 강달러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원화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자본 유출이 나올 가능성 그거면 금리 차라도 좀 줄여주자 이건데 이제 알아서 연준이 먼저 내리게 되면은 이 금리 차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러면 한국의 성장과 물가, 금융 환경을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조금 둔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주택 매매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3에서 4개월 정도 시차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해보면은 조금 더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위축될 거, 부동산 PF 제외하면은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이 좋다라는 거죠. 수출이 좋을 때 보면은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에 서두르는 면은 별로 없어요. 내수가 크게 망해야 되는데 그거 2004년도 뭐 카드 사태 이후에 그때 사례인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소비 심리가 반등을 하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될까? 그 우려는 별로 없단 말이죠.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상반기 때까지 연준이 만약에 2분기에 인하를 전환한다라고 해도 저는 굳이 한은은 인하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 네. 한국의 성장과 물가, 금융을 다 고려했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좀 동결을 유력하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소비 둔화가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하반기 저는 7월부터가 인하 개시 시점으로 조금 더 유효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금통위에서의 뭐 사견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6개월간은 네. 내리지 않을 것 같다. 뭐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6월로 바꿔요. 5월, 6월 연준. 네.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한 1, 2개월 정도는 네, 좀 네. 늦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채권 시장 전략으로 그러면 마무리해 볼 텐데 처음부터 거의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좀 늘려볼 때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전략은. 국고 3년 네. 금리가 3.2% 내외인 정도인데 사실 2번 정도의 인하를 반영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만 2번 인하를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느냐 조금 과도한 면은 좀 분명히 있고 저도 그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과 물가 이거 경로는 여전히 좀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를 조금 되돌리는 과정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과 한국은행 다 2분기, 3분기 내에는 돌아설 거란 말이죠. 6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올 거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금리 반등은 채권 비중을 늘리지 못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이 좀 나오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향후의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에서의 금리 반등 시에는 장기채 중심의 매수도 나쁜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물, 장기물 지금 전략에서 좀 보자면 어떤 게 좀 더 유리하다? 장기물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하강하는 이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 속도가 좀 예상보다 더딜지언정 그것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를 이제 한 2번 정도를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반기에 2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 인하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에서 금리 반등은 사실 장기채가 조금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실제 인하가 한 2번 정도 나왔을 때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고 일시적인 반등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을 저는 한 4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장기채가 투자 매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재균 연구위원의 자료도 여러분 참고해서 다시 또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